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고요. 20번에서 25번 융합지문 문제입니다. 가 지문 먼저 읽기 전에 문제를 봐야겠죠.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가의 한 4문단 내지는 뭐 5문단 아니면 다 읽고 여기 선지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 준 후에 나까지 읽고 가와 나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 선지를 갖다가 골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풀이 방법이죠. 그다음에 21번은 가의 형식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형식론이 대략 한 2문단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를 읽고 그다음에 읽으면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의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모든 이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읽고 나서 푸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뭐 초반에 나오는 것들이 언급되었을 때 그것들을 먼저 읽고 선지를 제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인데 선지를 대충 보시면은 가와 나가 융합되어 있는 선지가 없어요. 가 따로 나 따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할 수 있는 거 제거하면서 가주면 쉽게 풀 수 있고 나의 단독 문제로 나온 게 유일하게 24번인데 이 문제는 이제 나를 읽으면서 또는 뭐 다 읽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읽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은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지문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이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빡세게 읽어주셔야 돼요. 미학이라는 것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대전제를 주어줬습니다. 문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1문단에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읽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상황이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는 척하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모방론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연에 대한 모방이 곧 미학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대요. 여기서 전제한다는 것은 어떤 예정이나 뭐 약속 같은 것이 필히 미리 이렇게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약속 정도라고 써두죠. 이 전제가 틀렸다면 그가 포함된 선지를 당연히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제를 잘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개념의 범위를 정해두고 선지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제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나 역접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비롯해서 뒤쪽의 부분은 좀 정반대의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그러나를 기점으로 앞에서 나온 부분들은 모방론에 관한 설명들이었습니다. 재현의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모방론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뒤쪽은 아마 재현이 닮은 꼴이 아니어도 되는 케이스의 이론을 말해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니면 다시 회귀독해를 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대상의 닮는 꼴을 재현해야 한다는 요 이론과 모방론과 약간은 다른 느낌을 내포하고 있죠. 약간이 아니라 완전 다른 느낌이죠. 중시하는 한편 또 전환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읽어줘야 되죠.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 누락에 좀 조심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과 그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 이런 것들 얘가 1번이라고 하면 얘가 2번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낭만주의 사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낭만주의 사조라는 것은 애초에 어떤 사상이나 그런 뭐 이론적인 것의 생각 같은 것의 흐름이잖아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대체적인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의 이론이라고 정의하기가 좀 그렇죠. 딥하게 들어가자면. 그래서 이 낭만주의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낭만주의는 모방론과 지금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8세기 말에 등장했다고 했으니까 성질의 변화도 약간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대요. 더 이상 이제 닮은 꼴의 재현이 미학의 기준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이쪽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S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 문단에서 얘기해 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가 말했던 이 대전제에 해당하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이 지문 전체를 약간 받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2문단, 3문단, 4문단을 거치면서 차차 계속해서 언급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또 나왔고 또 얘가 나왔고 또 얘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S를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문제 상황이고 요 1문단의 마지막에 언급된 요 문제 상황은 굉장히 얘는 좀 거시적이라고 치면은 얘는 좀 미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거는 또 미시적인 걸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2문단 안쪽에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문단의 주된 내용은 가장 주된 내용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요거를 제기하는 걸로부터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됐고 그거를 일단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같은 것들,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모방론이나 아니면은 낭만주의 사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생긴 문제 상황이 낭만주의 사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모방론을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는 예술의 닮은 꼴 재현이었던 그러니까 그 뭐야 현실의 닮은 꼴 재현이었던 그 예술의 기준이 이제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낭만주의 사조가 그린 작품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모방론이라는 것은 닮은 꼴의 재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낭만주의는 그것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단에서는 그와 관련된 에세이에 해당하는 이론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20세기 초에 콜링 우드라는 사람은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정의를 제시해주고 있죠. 표현론을 제시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위에서 말한 낭만주의 사조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요것과 굉장히 결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하고 가지 않은 게 있는데 요 그러나를 기점으로 내용이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어 그러니까 주체가 바뀔 때 주로 내용 전환이 자주 일어나요. 표현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대요. 이거 그러니까 에세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낭만주의 예술은 어떤 식으로 예술임을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콜링우드는 표현론이라는 걸 제시해서 표현론을 기준으로 예술임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에 따르면 콜링우드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말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개인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한다는 내용의 반복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모방문에서 중시하고 있는 물리적 소재의 재현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얘는 모방론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있으니까 뭐 추가적인 지금 정보가 또 제시가 된다는 거겠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라고 나왔으니까 뭐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요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여기서 표현론과 형식론은
요 또한이라는 접속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특징을 띠고 있지만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낭만주의 사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론, 형식론은 모두 낭만주의 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면서 서로는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설명이 되겠죠. 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대요.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비평가들만이 뭘 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런 조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뭐 보다 이런 것들도 있고 만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형식이라고 하면은 비평가들이 예술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기준이나 척도 같은 것들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S 구조 때문에 1, 2문단을 한 번에 읽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는 요거 20번은 가를 좀 다 읽고 나서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의 형식론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형식론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21번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이 비평가들 많이 이런 것들 의미 있는 형식 이런 것들 1번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질이 당연히 의미 있는 그 특질이겠죠. 의미 있는 특성 의미 있는 뭐였죠? 의미 있는 형식 그래.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비평가들이 하는 거였죠. 1번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아닙니다. 모든 관람객이 아니라 특정 비평가들이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라도 예술 작품으로 주장한다. 이거는 잘못 짝짓기에 해당하는 손지이죠. 형식론이 아니라 표현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형식론이라고 하면은 작품의 말 그대로 그 비평가들이 평가하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소화하는 것을 예술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해 줄 수 있고요. 특정한 사회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 우선 특정한 사회제도에 속한다는 내용도 없고 모든 예술가도 아니고 모든 비평가도 아닙니다. 특정 비평가입니다.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모든 내용을 지우고 특정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21번은 1번이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까지 다 읽어줬고 지금 사조 낭만주의 사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두 이론을 또 제시해줬어요. 아까는 20세기 초였지만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성질의 변화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론인지 모르겠지만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문제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었냐면 뒤샹이라는 사람이 변기를 가져다가 샘이라는 작품을 갖다 냅니다. 문제는 요 변기와 일반적인 변기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은 이걸 보고 이 변기와 이 변기는 다른 점이 없는데 왜 얘만 샘이라는 예술 작품이고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학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엇갈리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술의 정의.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 변기와 이 변기가 똑같은데 이 변기는 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서 또 제시가 되는 겁니다. 몇 개는 이렇게 미시적으로 봤을 때의 PS 구조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몇 개는 글의 전체와 대응하는 PS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난 거죠.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응 이론에 대한 설명은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이 병기를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수능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는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이론도 당연히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거죠. 그럼 굳이 두 가지를 나타냈다는 것은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촉도는 되지만 그 사이에서 약간의 성질의 변화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 말 그대로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술 정의 불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이런 거를 어떻게 정의할래? 라고 하는 전제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어떻게 반박할 거냐면, 사실은 정의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의 이론, 그러니까 예술적인 불가론에 따르면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명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겉보기에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거짓을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는 사이비라는 것이죠.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제 부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 모습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고 했고 산문단에서는 그중 하나인 예술정의 불가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4문단에서는 나머지 한 문단을 언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술정의 불가론에 따르면 하나는 예술작품의 변기가 되고 하나는 그냥 변기인 이유는 그거 사실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전제를 부정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럼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위에 변기에 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이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이런 표현론이나 형식론 같은 것들은 낭만주의 사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다면 예이츠의 예술적이 불가능이나 디키의 제도론 이런 것들은 변기의 사례에 대한 변기 사례라고 해서 그렇지 좀 확장하면 진짜 완전히 예술 정의에 대한 그거죠. 변기 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들이고 이런 식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표현론이나 형식론이나 예술정의 불가론이나 제도론 같은 것들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안된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이런 이론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그럼 얘는 평가적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키의 결에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세세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했는가 해서 얘는 예술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다면 디키의 제도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겁니다. 관례와 절차를 거쳤는가? 이게 맞으면 예술이고 이거 아니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으로만 예술임을 판단한다는 이론입니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들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동등하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를 읽었기 때문에 20번이나 이런 것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문단만 읽고도 이거를 풀어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해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번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역사적 과정. 시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으나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확실히 제거를 해줄 수 있겠죠. 2번을 보시면 화재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주고 있어요. 설명만. 종합적인 결론도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우선은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힌 것들은 맞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나에서도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갈 수 있겠죠. 화재와 관련된 관점에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죠. 낭만주의 사조나 아니면은 그 셈의 변기에 관한 사례 같은 것들. 대안점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뭐 형식론이나 표현론이나 뭐 예술정의 불가론이나 제도론 같은 것들. 우선은 여기만 보면 맞고요. 화재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례만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는 맞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번에는 바로 4번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결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 모방론자가 뒤샹에게입니다. 뒤샹이 아까 제시했던 이론은 이거였죠. 변기. 요거 예술정의 불가론이나 이런 것들. 뒤샹은 뭐 제시를 한 적이 없지만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부터 틀렸습니다. 일단 예술의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모방론자의 대전제가 되는 입장은 여기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는 거.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술의 기준은 반드시 현실 세계의 모방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모방한 변기가 그 자체라는 점, 모방도 하지 않았다는 요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확실히 지워줄 수 있고, 그럼 1번이 바로 정답으로 나오겠죠. 2번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낭만주의 예술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묘사의 허용이나 아니면은 독창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방론자가 중시했던 거는 그와 달리 그냥 현실 세계에 대한 닮은 꼴의 모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하기에 충분하겠죠.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입니다.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낭만주의, 표현론자 모두 대상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 관례를 거치면 예술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희 작품 샘 외에 다른 명기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 선지가 이제 그 의도 파악을 못해서 생긴 저건데 문제점인데 보면은 차이가 없다는 인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틀렸다고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도론에 의하면 관례와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거를 셈에 그러니까 뒷샹의 사례에서 다시 적용해서 보자면 셈이 적용된 병기는 관례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 외의 병기들은 관례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술 작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다른 병기들도 관례와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셈처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당신의 예술의 관념은 조건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 참가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이라는 작품이고 팸플릿의 설명.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가 아버지 생전에 실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됨. 비평문 작성.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콜링우드는 표현론을 제시한 화가였죠.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겠군. 여기 콜링우드는 예술가의 마음을 조건으로 규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선지를 다시 해석한다면 콜링우드의 관점에 의하면 이 작품이 예술 작품인 이유는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겠군. 이 정도로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움이라는 것은 예술가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디키의 관점인 제도론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리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이 선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화가가 지금 원래 주인이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음을 그렸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인정할 수 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제도론에 의하면 예술 작품이 관례와 절차를 걸쳐야 되는 겁니다. 신발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상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2번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 대한 설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 문제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한다. 어떤 이론을 사전에 약속해두고 평가를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위에 전제한다. 시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어떠한 때나 어떠한 시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론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시기이다. 때이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뭐 특정한 생각을 표현한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이제 이견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의견.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가와 공통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고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는지에 대해까지도 나왔네요.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앞으로 병렬식 전개를 예고하는 그런 말들이 보이고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다양한 논의들을 이제부터 제시할 건데 그 다양한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그 논의들이 가진 목적과 태도에 있다. 예술 작품을 보는 목적과 태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세 문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주겠죠. 그리고 평가원답게 세 개의 제시된 이론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맥락주의가 바로 나왔네요.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배경에 관심을 갖는데요.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비평가 10은 그럼 비평가 10이 따르고 있는 비평은 맥락주의입니다. 맥락주의.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이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이 배경이죠. 뭐 사회적 방향, 경제적 배경.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삼는 이유는 네. 있는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요거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전환 부분 새로운 정보가 또 나오겠죠?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쪽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작가의 심리적 상태나 이념 같은 것들도 포함한대요. 그럼 이건 사회경제 배경뿐만 아니라 작가의 심리적 상태나 이념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하는구나. 이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맥락주의가 무조건
배경을 기준으로만 작품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것들도 종합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의 근거에 포함을 한다라는 것을 유의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죠. 그 위쪽으로 봤을 때는 맥락주의 비평이 가진 이러한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가 갑자기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뭔가가 변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라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의 외적인 요소에 치중해서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었죠. 그러면 20번에 4번을 좀 더 확연히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책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고 예스가 나오죠.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은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이론들이겠죠. 그럼 이 이론들은 맥락주의 비평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둘 사이의 특징, 그러니까 목적과 태도에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시를 해줬을 거예요. 형식주의 비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순서대로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을 분석에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아, 얘는 좀 더 형식에 치우쳐진 그런 평가를 내리는구나. 프리드와 같은 사람들은 형식주의 비평가래요. 작품에 속한 표현된 인간 풍경 내용보다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쪽이 더 중요하다. 선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한대요. 그럼 얘는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융합 문제가 나온다면 형식론가도 약간 저게 될 수 있겠죠. 혼합이 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인상주의 비평을 이제 제시를 해줄 겁니다.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적이 아니라 얘는 뭔가 감정적인 관념적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것들도 약간 감정적인 느낌을 좀 띠고 있죠.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그런 프랑스는 인상주의 비평가이고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즉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품의 형식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품을 판단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비평가가 들은 느낌을 기준으로 작품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제 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 또 설명하고 갈 게 있다면 여기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마지막에 굳이 왜라는 이 접속어를 써가지고 뒤쪽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언급하는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은 누락에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하려면 왜와 같은 이런 접속어를 기준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23번을 다시 보면요. 10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됨? 이거는 약간 형식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럼 아까 그 형식주의 비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10의 관점을 적용하면 10이 아까 전에 맥락주의였죠.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패밀리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고 패밀리 정보는 화가 A의 어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맥락주의 관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프리드는 아까 전에 형식주의 비평이었습니다.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을 언급할 수 있겠고요. 형식적인 측면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선지에 유기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위에서도 구성을 판단하는 구조적 유기성 요거를 더 말했기 때문에 확연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까 그거였죠. 인상주의. 그림 속에 낡고 색이 바른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 그러니까 얘도 비평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서 보고 설명한 거래요. A는 기억의 관점인데 기억은 맥락주의였고요. 니은은 인상주의였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A, B 이해한 걸 고르래요. 1937년 이런 시대적 배경이 나온 걸로 벌어서 딱 봐도 약간 맥락주의적 성격을 좀 갖고 있죠. 히틀러가 바스크 사당마을인 게르니카에서 30톤의 폭탄을 퍼부 이 시대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건 확연히 맥락주의 비평이라고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극적 사건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런 것들 너는 이거 이념적인 측면이나 아까 보면은 사회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도 생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릴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맞죠? 이게 맥락주의 비평에 대한 정의였기 때문에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한 것은 사회에 미칠 효과, 아까 전에 위에서 보고 왔죠? 드러내고 한 것이겠군. B를 봅시다. 뿔이 달린 눈물을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비평가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가고는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비평가 그 자체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상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비해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으로 소화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겠군.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어디가 틀렸냐면 작가의 심리적 상태. 비에서 말하고 있는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의 예술적 그런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고 어떠한 기준을 내리진 않았어요. 비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주관적인 상,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상주의에 대한 그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비에서 희망을 갈구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곧 주관적인 평가겠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근거 시각 보겠습니다. 근거 시각. 근거 뭐를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뭐를 뒷받침 증거로 들어서 이렇게 논증을 한다. 그 말이겠죠. 그다음에 시각, 회의적인 시각, 회의적인 관점, 뭐 회의적인 시선, 뭐 회의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로 다 치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3번이 동음 이의 어에 해당하겠죠.